바야흐로 작심삼일의 계절 1월 독서 결산. 제가 한 호기롭게 한 4권 정도 독서를 할 거다. 그래서 1월달에 어떤 책을 읽고 리뷰를 남겨보겠다,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제 1월이 다 끝난 시점에서 과연 얼만큼 그 말을 지켰을까에 대한 영상을 찍으려고 카메라 앞에 기어 나왔습니다. 그 얘기하기 앞서 바야흐로 작심삼일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이 시기에 계획을 해도 대부분 실패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라서 그게 평범한 거예요. 이걸 못 지킨다 해도 괜찮습니다. 제 스스로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1월 독서 계획을 얼마나 잘 지켰냐를 말하기 전에 왜 이야기를 먼저 하냐, 사실 저는 제가 세운 1월 독서 계획을 지켰습니다. 이게 나야. 제가 4권 읽는다고 했는데 4권 읽었어요. 지렸죠? 이런 계획은 실패도 평범한 건데 난 성공했다 이거야. 읽었다 이거야. 계획했던 4권 중에 한 권은 어려워서 못 읽었고, 다른 한 권을 제가 추가적으로 읽었어요.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대충 잘 지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이번 달에 제가 어떤 책을 읽었고 각 책에 대한 후기, 그리고 추천할 만한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책을 고르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명령에 따랐을 뿐. 이 책은 이번 달에 출간된 아주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아 뜨겁다시. 여러분은 혹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란 책을 아시나요? 수많은 유대인을 학살한 2차 세계대전의 전쟁 범죄자 아이히만이 전쟁이 끝난 뒤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의 현장을 담은 책이 바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아이히만은 당연히 악마 같은 모습이라고 상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걸 그 책을 통해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평범한 사람이 그 많은 유대인을 죽였지만 그가 했던 말은 재판 내내 시종일관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책은 이 심리를 파악하는 데 집중해요. 실제 대학살에 가담한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고 그것을 내과학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인터뷰한 대학살은 르완다 대학살입니다. 르완다 대학살에 가담한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직접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죄를 설명하는지 이 책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매 사람은 단지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책임을 조직적인 범위로 낮추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을 이해해 봄으로써 우리 뇌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책이에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해한다고 해서 대학살에 가담한 사람들을 용서하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해와 용서는 분리되어야 되니까요. 저에겐 살짝 어렵긴 했는데 그래도 재밌게 읽었습니다. 저는 책 내용은 괜찮았는데 책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뒤에 이거 봐, 이거. 이 빨간 건 왜 갑자기 있어서 여기 적힌 거를 읽기 힘들게 하냐고. 이 빨간 배경이 검은 글자를 읽기 힘들게 해요. 이거는 색상의 명도 차이긴 한데 이게 불편해도 읽을 수 있다고 쳐. 근데 색약과 같이 색을 구분하기 좀 힘들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너무 불친절한 디자인이다. 두 번째, 그리하여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이 책은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했던 말과 글을 담아낸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려고 했던 이유 중 하나는 독서계획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말을 잘하기 위해 말하는 법을 배우려는 목적으로 이 책을 샀어요. 예전에도 영상을 보며 느꼈지만 책을 읽으면서 확실히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말을 정말 잘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서 핵심을 바로 말하시는데 그게 정말 제가 배우고 싶어요. 이번에 책을 또 읽으면서 느낀 건 역사 배경을 잘 곁들이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좀 되게 좋은 것 같아. 역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말을 할 때 역사를 함께 이야기하는 건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우리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탁월해요. 그래서 말을 할 때 역사를 같이 이야기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다. 하지만 제가 역사를 언급하는 거는 루즈해질 것 같아. 적절하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의 저로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저처럼 말 잘하려고 사신 분들은 좀 적을 것 같긴 해요. 대부분 이분을 좋아하셔서 이 책을 산 게 훨씬 더 많을 것 같고, 하지만 이제 말하기나 글쓰기에 어떤 팁을 좀 얻고자, 인사이트를 얻고자 하신 분들은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헌법의 풍경. 일단 작가 이력이 특이합니다. 작가는 책 읽기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미 입학한 법과대학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읽고 싶은 책과 읽어야 할 책 사이에서 딜레마를 좀 겪었다고 해요. 그만큼 되게 인문학을 좋아하신 분이고 대학교 4학년 때 1차 시험을 쳤는데 한 문제 차이로 낙방을 하셨다 합니다. 법학 공부가 싫어서 그만두고 싶었지만 그동안 해왔던 것 때문이신지 영장 나올 때까지만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기로 마음을 먹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뭐 1차 시험에 합격을 하셨고 입영은 연기되고 2차도 준비를 했지만 또 이게 떨어지면 진짜 그만둘 생각을 하셨고 당시 나이가 어려서 인문학 관련 딴 거를 해도 뭐 자신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뭐 여차여차 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도 수료를 하고 군 법무관 또 거쳐서 뭐 거기도 갔다가 이제 검찰 조직에 들어가셨고 근데 검찰이 또 안 맞으셨나 봐요. 금방 또 나오셨고 뭐 6개월 정도 하셨나? 그러다가 이제 그만뒀으니까 그럼 이제 변호사를 하셔야 되는데 변호사도 좀 안 내켜 하셨어. 그래서 했던 게 가정주부 뭐 가정주부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닌데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이걸 그만둔다는 게 되게 신기했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 새로 다른 공부를 하려고 하면 최소 10년은 걸릴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셔서 미국 로스쿨에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코넬 대학교 법과대학에 들어가셨고 법과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력이 특이하죠. 근데 제가 이 책을 통해 공부하고 싶었던 건 이 대한민국을 이루는 헌법, 어떤 국가임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좀 헌법을 통해 좀 배우고 싶었어요. 이 책도 그런 측면은 있지만 그보다는 저자가 바라보는 대한민국 사법계의 민낯, 사법계에 속한 인간들의 심리, 그러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졌고 그 목적에 부합되는 심리적 내용에 대해 말하는 것 같아요. 약간의 고발적인 느낌도 있고 검찰 조직에 대한 비판, 그들만의 특권의식 이런 내용들이 많아서 저의 어떤 개인적인 기대와는 좀 달랐다. 하지만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물론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특히 와닿았던 내용은 법정은 신성한 곳이 아니다. 신이 재림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인간이 재판하는 곳이다. 그걸 꼬집어내는 게 저는 좋았어요. 저는 이런 시선을 좋아해요. 모든 거는 인간이 해결할 문제다. 어떤 사건은 49대 51, 50대 50 이런 사건들처럼 애매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판결을 내야 되냐. 아까 얘기했듯이 법정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 판결을 내야 되고 인간은 항상 한계를 갖고 있잖아요. 이 책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이런 경우 의외로 논리보다는 직관에 의존하게 됩니다. 몇몇 분들은 이걸 보고 그럼 모든 사람들이 판결을 낼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사법체계의 어떤 불신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좀 예시를 들면 이 생각은 안목이라는 책을 통해 하게 된 건데 추사 김정희의 글씨를 보면 젊었을 적 보였던 글씨와 생애 마지막 가락에 보였던 글씨가 같은 사람이 썼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요. 하지만 그 두 가지 글씨체를 보고 우리는 모두 추사체라고 말을 합니다. 어릴 적에는 당시 모더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 글씨체를 추구하셨고 중국에 다녀온 뒤에는 중국에 유명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따라했고 또 역대 명필가들을 공부를 하셨어요. 그 오랜 시간과 노력을 통해 대가의 것들을 다 체득을 하셨단 말이지. 다양한 삶의 경험도 했죠. 삶의 막바지에는 글씨체가 법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법도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평가받는 글을 써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자신만의 틀을 만들어냈다. 많은 노력의 소산으로 법도라고 불리는 것들을 체득하고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한 거랑 수련회 가정없이 자기가 막 쓰는 거랑 큰 차이가 있다. 대충 그린 듯 보이는 피카소의 직관이랑 제가 직관으로 그린 그림이랑 어찌 같겠습니까? 그동안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 재판관들의 직관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동안 해왔던 공부와 경험들이 쌓여진 직관, 제가 흉내낼 수 없는 직관이 형성되었고 그거를 여기선 리갈 마인드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인간의 직관이라는 것도 후천적 영향을 꽤 받을 수 있겠구나, 그걸 배웠죠. 이 책에 대해서는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빼서 얘기를 할게요. 네 번째, 조지 오웰의 1984. 이 책의 세계관, 빅브라더라는 절대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카메라와 마이크가 사방에 도사리고 있고 사상경찰이 내 머릿속까지 감시하려고 합니다. 사랑, 자유?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이 답답한 세계관에서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는 공무원으로 역사를 조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의문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게 돼요. 근데 뭔가 좀 이 세계가 이상한데 빅브라더가 항상 옳다고 얘기하는데 좀
수상해. 윈스턴은 그런 자기의 모습이 사상 경찰들에게 들킬까봐 조마조마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윈스턴은 자기처럼 이 나라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줄리아. 줄리아와 만나면서 사랑을 나누게 되고 함께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세계에 대해 저항하려고 하죠. 과연 주인공은 이 체계에 대해 어떻게 행동을 보여주고 주인공의 저항은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기대하는 맛이 있는 소설입니다. 제겐 좀 어려웠습니다. 상징성이 너무 많고 이런 나라를 다 이제 상상으로 그리다 보니까 그걸 따라가는 게 뭐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었고 저는 인물의 감정과 생각을 유추하며 읽는 것을 좀 선호하는데 이 책은 뭐 이해가 안 돼요. 인물들의 어떤 이해가 안 돼요. 그 둘이 왜 좋아하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몇 번은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세상이기도 하고 솔직히 카메라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책에서 보여주는 감시사회가 현대사회와 이제 이어져서 생각할 거리도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까지 연결해서 해석하기는 싫었고 왜냐면 살짝 음모론처럼 느껴져서 그런 해석보다 좀 더 인물들의 심리를 파악하는 데 더 에너지를 쓰고 싶긴 해요. 좀 더 읽어보고 제가 따로 리뷰를 남겨보도록 할게요. 제가 1월달에 읽은 책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원래 장폴 사르트르의 문학이란 무엇인가도 읽을 예정이었는데 제가 그 책은 한 50페이지 정도 읽고 던졌어요. 너무 어렵더라고. 제 머리로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북튜버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모르는 게 많네요. 부끄럽지만 뭐 어쩌겠어. 건강 잘 챙겨주시고 올해 한 해도 파이팅 하면서 살아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저희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